한밤중 바람조차 잠든 고요한 때였습니다. 평산 고을 외곽의 낡은 기와집 안방에는 묵직한 나무 함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은자 꾸러미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연석이의 계모 진씨와 중매를 맡은 여인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진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하나씩 짚어보며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점점 욕심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연석이가 앞으로 겪게 될 삶이 아니라 이 돈으로 마련할 비단과 전단만이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희미한 밤공기가 창호지를 스치며 낮게 울고 있었고 건넌방에서는 다듬이질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7 꽃다운 나이, 마을에서 가장 고운 규수라 불리던 연석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옷감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탁탁 천을 두드리는 그 잔잔한 소리는 어린 규수의 여린 숨결처럼 밤공기 속에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연석이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은자 몇 그러미에 팔려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 씨는 옥시를 돌려보낸 뒤 은자를 장롱 깊이 숨겨두고는 짐짓 온화한 표정을 만들어 건넌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등잔불 아래서 다듬이질을 하던 연석이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하얀 이마에 붙어있는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연석이가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자 진 씨는 평소의 표독스러운 눈매를 감추고 딸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다, 아가. 이 늦은 밤까지 고생하는 네가 안쓰러워서 잠이 오겠느냐. 내 너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 이리 왔다. 진 씨의 손은 따뜻했으나 연석이는 그 온기에서 오히려 소름 끼치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눈만 마주쳐도 구박을 일삼던 계모가 이토록 다정하게 구는 것은 반드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니요. 연석이가 조심스럽게 묻자 진 씨는 딸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짐짓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나이가 어느덧 혼기가 꽉 차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이 어미 밑에서 고생만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마침 이웃 고을에서 아주 좋은 혼처가 들어왔단다.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 어마어마하여 네가 시집만 가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강하며 살 수 있는 자리란다. 연석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근방에서 그토록 엄청난 재력을 가진 집안은 딱 한 곳, 성서방댁뿐이었는데 그 집 외동아들에 대한 소문은 흉흉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혹시 그 혼처가 성서방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석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오자 진 씨의 눈썹이 꿈틀거렸으나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다. 역시 우리 연석이가 총명하구나. 성서방댁 도련님이시다. 성서방댁 아들 성범군은 나이가 20을 넘도록 낳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천치에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댁 도련님은 온전한 분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찌 저를 그런 곳으로 보내려 하십니까? 차라리 평생 어머니 곁에서 수발을 들며 살겠습니다. 제발 혼인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연석이는 진 씨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며 눈물을 쏟았으나 진 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배은 망덕한 년을 보았나. 내 너를 친딸처럼 키워주었건만 이제 와서 부모가 정해준 혼처를 마다하겠다는 게냐. 진 씨는 연석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미 사주단자도 오갔고 날짜도 잡혔다. 이번 달 보름이다. 네가 도망이라도 친다면 병들어 누워있는 네 아비 약값은 누가 될 것이며 이 집안 빚은 또 어찌할 것이냐. 내 아비가 저승에 가서도 눈을 못 감게 할 작정이냐. 진씨는 연석이의 가장 아픈 곳, 병든 아버지를 꺼내들며 협박을 가했고 그것은 연석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연석이는 멍하니 낡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미줄이 얽혀있는 그 천장이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느껴져 비참함을 더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해째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누워 계셨고 집안의 실권은 이미 계모 진씨에게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팔려가는 것입니까? 그 많은 은자를 받고 저를 넘기시는 것입니까? 연석이가 젖은 눈으로 진씨를 올려다보며 묻자 진씨는 움찔하는가 싶더니 이내 표독스러운 얼굴로 쏘아붙였습니다. 팔려가다니 말버릇이 그게 뭐냐. 다 너 잘 살라고 하는 짓이다. 가난한 선비한테 시집가서 평생 굶주리느니 바보 신랑이라도 부잣집 안방마님이 되는 게 100배 낫지 않느냐. 잔말 말고 혼례 준비나 해라. 진씨는 방을 나가버렸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감옥의 철문처럼 육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연석이는 다듬이돌 위에 엎드려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차가운 돌 위로 떨어져 얼룩을 남겼습니다. 바보에게 시집가서 평생을 수발들며 살아야 한다는 끔찍한 미래보다 자신을 돈 몇 냥에 팔아넘긴 계모의 비정함과 그것에 맞설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이 더욱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찌 저를 두고 먼저 가셨습니까? 저더러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어찌 살라고. 연석이의 슬픈 독백은 새벽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졌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는 정막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은 혼례 준비로 분주해졌으나 연석이에게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씨는 매파옥 씨와 수시로 드나들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연석이를 동정하거나 비웃었습니다. 저 고운 것이 바보한테 시집을 간다지. 계모 등살에 못 이겨 팔려가는 게지. 그래도 성서방댁이면 돈방석에 앉는 거니 팔 잡힌 거 아닌가. 우물가 아낙네들의 무심한 말들은 바람결에 실려 연석이의 귀에 꽂혔고 그녀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연석이는 바늘에 찔려 피가 맺히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홀레복에 술을 놓았는데 붉은 비단 위로 떨어진 핏방울이 마치 그녀의 운명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둔 밤, 연석이는 몰래 아버지의 방을 찾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는 기침을 토해내며 잠들어 있었고 연석이는 그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불효녀 연석이는 이제 떠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제가 비록 바보에게 시집가지만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아버지 약값은 꼭 되겠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아버지는 연석이의 울음소리에 잠시 눈을 떴으나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연석이는 아버지 머리맡에 물그릇을 갈아두고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는데 등 뒤로 느껴지는 아버지의 얕은 숨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하여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혼례 당일이 밝아왔습니다. 연석이의 집 앞마당은 아침 일찍부터 성서방댁에서 보낸 가마꾼들과 구경꾼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진씨는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연석이는
방 안에서 늙은 수모의 도움을 받아 연지곤지를 짓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으나 눈동자는 생기를 잃은 채 죽은 물고기의 눈처럼 탁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화장 지워진다. 여자의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지 않느냐. 가서 잘 살면 그만이다. 수모가 위로한답시고 건넨 말은 오히려 연석의 상처를 후벼 파는 칼날이 되었고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밖에서 신랑 입장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랑은 오지 않고 가마만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신부를 물건 취급하는 처사였으나 진 씨는 오히려 바보 신랑이 와서 난동 부리는 것보다 낫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석이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붉은 화롯을 입은 연석이의 자태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으나 그 표정이 너무나도 비장하여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석이는 평마루에 서서 정든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가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기어이 꽃을 피워낸 저 민들레처럼 자신 또한 그 낯설고 두려운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마꾼이 내린 가마 앞에 선 연석이에게 진 씨가 다가와 짐짓 눈물을 훔치는 시쭌을 하며 그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잘 가거라. 가서 부모 걱정은 말고 네 서방님 잘 모시거라. 그 가식적인 목소리에 연석이는 마지막으로 진 씨를 노려보았고 그 서늘한 눈빛에 진 씨는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석이가 비좁은 가마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덜컹거리며 가마 문이 닫혔습니다. 세상과의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발이라는 외침과 함께 가마가 허공으로 떠올랐고 연석이의 몸도 함께 휘청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연석이는 맹세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짐승 같은 계모에게 팔려가지만 내 운명까지 팔아넘기지는 않으리라. 꽃가마는 덜컹거리며 산길을 올랐고 연석이의 앞날에는 짙은 안개만이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기우뚱. 가마가 가파른 고갯길을 넘을 때마다 연석이의 몸은 속수무책으로 쏠렸는데 그때마다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가마 안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비좁고 더웠으며 멀미와 긴장감으로 인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서로 주고받는 음담패설이 얇은 가마벽을 뚫고 들어와 연석이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어이, 이번 신부는 천하일색이라며 그 바보 도련님이 밤일이나 제대로 치를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연석이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넘자 기름진 음식 냄새와 왁자지껄한 소음이 바람을 타고 밀려왔습니다. 성서방 댁의 위세는 마을 어귀에서부터 느껴졌는데 길가에 늘어선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가마를 덮쳤습니다. 아이고, 신부가 왔다. 저 가마 안에 든 색시가 그렇게 곱다지. 불쌍해서 어쩌나 제 발로 바보굴로 들어간 이원. 동정 섞인 한탄과 호기심 어린 탄성이 뒤섞여 들려오자 연석이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마가 땅에 닿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신부 내리시오라는 수모의 외침이 들렸고 연석이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마문이 활짝 열리자 눈을 찌를 듯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연석이는 잠시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마당에는 색색의 차일과
산의 진미가 차려진 상들이 즐비했으나 연석이의 눈에 그 모든 풍요로움은 자신을 가두기 위한 화려한 세 장의 장식품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붉은 관복을 입고 덩그러니 서 있는 한 사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 될 성범구였는데 20살이 넘은 청년의 몸을 하고 있었으나 그 눈빛은 갓난아기처럼 흐릿하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갓비싼 비단옷은 침으로 얼룩져 있었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해벌쭉 웃고 있는 모습이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연석이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발을 뗄 수조차 없었으나 수모가 억지로 등을 떠미는 바람에 비틀거리며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섹시다. 예쁜 섹시다. 히히. 범구는 연석이를 보자마자 손뼉을 치며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새 장난감을 얻은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법도 무시한 채 연석이에게 달려들어 족두리를 만지려 했고 당황한 하인들이 그를 뜯어 말리느라 혼례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점잖게 계셔야지요. 늙은 유모가 범구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애원했으나 범구는 막무가내로 몸을 비틀며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놔, 색시 만질 거야. 반짝반짝한 거 만질 거야. 그 꼴을 지켜보던 하객들 사이에서는 비웃음과 혀를 차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연석이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성서방 내외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나 그들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민망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 혼례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이 아니라 사고뭉치 아들을 맡길 번듯한 보모를 드리는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연석이는 그들의 시선에서 어떠한 환영이나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고 오로지 돈을 주고 사온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냉랭한 평가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모의 도움으로 겨우 초례청에 선 연석이는 맞절을 하기 위해 손을 올렸으나 신랑 범구는 절을 하는 대신 바닥에 엎드려 기어다니는 개미를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절을 하셔야지요. 집사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범구는 개미다, 왕개미다 하고 소리치며 연석이의 치마폭 속으로 기어 들어오려 했습니다. 어머, 저걸 어째.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나왔고 연석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범구를 끌어냈고 범구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아파. 색시가 나 싫어해. 나 집에 갈래. 혼례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엄숙해야 할 혼례는 한편에 저질스러운 희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연석이는 멍하니 서서 울부짖는 신랑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내 운명이란 말인가? 그 속에서 저런 반편이와 평생을 살을 맞대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으나 연석이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음을 터뜨린다면 저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죽더라도 내 자존심만은 지키리라.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소동을 바라보며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혼례식이 끝나고 연석이는 신방으로 꾸며진 별채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은 온갖 귀한 자개장과 비단 이불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으나 그 공기는 무덤 속처럼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수모와 하녀들이 물러가고 홀로 남겨진 연석이는 무거운 족두리를 벗어 내려놓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짙은 화장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흉물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한여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아 씨도 참 박복하시지. 저런 얼굴로 왜 이런 집에 팔려왔을까? 돈 때문이지. 뭐긴 뭐야. 계모가 지천금을 얼마나 챙겼는지 알아? 논열 맞이기에 황소 2마리 값을 받아갔다더라. 한여들의 말은 연석이의 가슴에 확인 사살을 하는 화살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가 오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저 가축처럼 거래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 속에 숨겨둔 작은 은장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목숨을 끊어버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든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버지는 누가 돌본단 말인가? 연석이는 은장도를 다시 품속 깊이 찔러 넣으며 흐느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도련님, 들어가세요. 예쁜 색시가 기다립니다. 하인의 목소리에 이어 문이 벌컥 열렸고 술 냄새와 음식 냄새를 풍기며 범구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히히, 색시다. 내 방에 색시 있다. 범구는 방문을 닫을 생각도 하지 않고 연석이에게 다가와 침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연석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났으나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범구의 눈빛은 욕망이라기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으나 성인 남성의 완력을 지닌 그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연석이를 짓눌렀습니다. 밖에서는 짙게 쓴 동네 청년들이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범구는 연석의 화려한 옷에 달린 놀이개를 신기한 듯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연석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축축하고 뜨거웠으며 그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색시야, 나랑 놀자. 응? 나랑 쎄쎄쎄 하자. 범구의 엉뚱한 말에 연석이는 잠시 멍해졌으나 잡힌 손목을 뿌리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도련님, 이러지 마십시오. 밤이 늦었습니다. 주무셔야지요. 연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달래려 했으나 범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싫어. 안 잘 거야. 엄마가 색시랑 놀라고 했어. 아기가 생긴다고 했어. 범구는 아이처럼 떼를 쓰며 연석이의 몸을 껴안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연석이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쳐냈고 범구는 중심을 잃고 요강에 걸려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으앙, 아파. 색시가 때렸어. 범구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자 문 밖에서 엿듣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석이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거나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통제불능의 사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막막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연석이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닥에 뒹굴며 울고 있는 범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비록 바보라 손가락질 받는 사내였으나 이제는 자신의 지압이었습니다. 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연석이는 공포를 억누르고 어머니가 어린 동생을 달래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뚝 그치십시오. 사내 대장부가 이깟 일로 우시면 밖에서 사람들이 흉을 봅니다. 연석이의 목소리에 범구는 울음을 뚝 그치고 젖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타인에게 받아보지 못한 관심에 대한 갈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석이는 그 눈빛에서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사내도 자신처럼 부모의 욕심과 세상의 편견 속에 갇힌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기, 색시 화났어? 범구가 조심스럽게 물으며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연석이는 손수건을 꺼내 그의 콧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화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부이니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도련님이 착하게 구시면 저도 잘해드릴 것입니다. 연석이의 손길이 닿자 범구는 기분이 좋아진 듯 배시시 웃었습니다. 나 착해. 나 엄마 말 잘 들어. 범구는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연석이에게는 일말의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밖에 소라는 잦아들고 깊은 밤의 정적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연석이는 촛불 심지를 돋우며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노라고 밤새도록 연석이는 잠들지 못하고 범구의 잠든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며 자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철부지아이였습니다. 화려한 홀레복을 벗어던지고 하얀 소복 차림으로 앉아있는 연석이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시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고 하인들의 텃세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석이의 눈빛은 더 이상 가마를 탈 때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성서방댁의 며느리이자 바보 성범구의 아내로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전사와도 같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연석이의 길고 긴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찾아올 아침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줄지 모르나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가 지키고 이끌어야 할 세상에서 가장 모자라지만 가장 순수한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을 가르는 닭에 붙이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자 신방의 문 밖에서는 벌써부터 하인들의 분주한 발소리와 쑥덕거리는 기척이 역력했습니다. 성서방댁 하인들은 간밤에 새색시가 바보 신랑의 등살에 못 이겨 야반도주를 했거나 혹은 신랑이 요강을 엎어 방안이 난장판이 되었으리라 짐작하며 내기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연석이의 자태는 그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쪽진 머리에 옥색 저고리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연석이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공포와 눈물 자국 대신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고 그녀의 뒤로는 곤히 잠든 범구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연석이는 붉게 충혈된 눈을 감추려 고개를 숙이는 대신 오히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마당을 쓸고 있던 마당새를 향해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첫마디를 떼었습니다.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오너라. 서방님께서 곧 기침하실 것이다. 물을 떠온 하녀는 방안을 훔쳐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평소 같으면 이불에 지도를 그리고 옷가지를 찢어 놓았을 범구가 마치 갓난아기처럼 이불을 꼭 덮고 얌전하게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석이는 하녀의 무례한 시선을 눈빛으로 제압하며 물러가게 한 뒤 조용히 범구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범구는 부스스 눈을 뜨더니 낯선 여인이 자신의 머리맡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어젯밤의 기억을 떠올리고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색시다. 예쁜 색시다. 헤헤, 색시 안 도망갔네. 범구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아침 햇살 속에 부서지자 연석이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내는 바보가 아니라 그저 아무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잘 크지 못한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연석이는 물수건을 짜서 범구의 눈곱긴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워, 싫어, 안 씻을 거야. 범구가 고개를 저으며 떼를 쓰자 연석이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오늘 아버님과 어머님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가시면 저까지 꾸중을 듣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멋쟁이 도련님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가만히 계십시오. 멋쟁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범구는 얌전해졌고 연석이는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겨 상투를 틀고 침이 묻은 낡은 옷 대신 빳빳하게 풀먹인 새 도포를 입혔습니다. 옷고름을 메어주는 연석이의 손끝이 범구의 가슴에 닿자 범구는 간지러운 듯 몸을 비틀면서도 연석이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에 취해 킁킁거렸습니다. 말끔하게 단장을 마친 범구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훤칠했습니다. 멍한 눈빛만 아니라면 어디 내놓아도 손색 없는 양반집 도령의 자태였기에 연석이는 잠시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성서방 내외가 아침상을 받아놓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첫날 밤을 견디지 못해 소박 맞거나 도망치는 사태를 우려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연석이가 범구를 앞세워 들어오자 두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소라면 뛰어들어와 밥상부터 엎거나 반찬을 손으로 집어먹었을 아들이 뒷짐을 지고 의젓하게 걸어 들어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닌가. 비록 걸음걸이가 다소 어색하고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나 깨끗한 의복과 단정한 용모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연석이는 범구 옆에 다소곳이 앉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며느리 연석이 문안 여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구슬 굴러가듯 청아했고 절을 하는 자태는 기품이 넘쳐 흘렀습니다. 성서방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하며 입을 딱 벌렸고 안방마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범구가 저리 멀쩡해 보이다니. 성서방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석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본래 심성이 곱고 맑은 분이십니다. 조금만 곁에서 도와드리면 금방 배우실 것입니다. 연석이는 식사 시간 내내 범구의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흘리지 않고 먹도록 조용히 코치했습니다. 범구가 손으로 잡채를 집으려 할 때마다 연석이가 눈짓을 주면 범구는 흠칫하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는 아침에 나오기 전 연석이가 손으로 드시면 오늘 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는 없습니다. 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성서방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가 복덩이로구나. 내 죽기 전에 우리 범구가 사람 구실을 하는 꼴을 볼 수 있을지 몰랐는데 네 덕분에 희망이 보인다. 시부모의 인정은 연석이에게 큰 힘이 되었으나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녀를 경계하는 눈초리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석이는 집안을 둘러보겠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서방 댁은 겉보기엔 화려했으나 속을 들여다보니 기강이 무너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인 성서방은 늙고 병약했고 안방마님은 아들 걱정에만 매달려 살림을 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 틈을 타 하인들은 주인 없는 집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곡간 열쇠를 쥔 집사 창씨는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하인들을 부리고 있었는데 새 며느리인 연석이를 보고도 고개만 까닥할 뿐 제대로 된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새아씨께서 살림을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안채에서 수나 놓으시지요. 바깥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창 씨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연석이는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을 눌러 참으며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집안일을 익히라 하셨네. 자네가 고생이 많은 줄은 알지만 나도 알아야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때였습니다. 뒤따라오던 범구가 갑자기 곡간 쪽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쥐다, 왕쥐다, 쌀 먹는다, 찍찍. 범구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창 씨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도련님, 또 무슨 헛소리를 하십니까? 쥐라니요. 신성한 곳간에 창 씨가 손사래를 치며 범구를 쫓아내려 하자 범구는 더욱 흥분하여 방방 뛰었습니다. 아냐, 밤에 봤어. 배불뚝이 쥐가 쌀가마니 들고 갔어. 3개. 사람들은 그저 바보의 헛소리라 치부하고 웃어 넘기려 했으나 연석이의 귀에는 3개라는 숫자가 꽂혔습니다. 범구는 평소 숫자 세는 것을 좋아했고 기억력이 비상할 정도로 좋다는 것을 연석이는 아침에 옷을 갈아입히며 눈치챘던 터였습니다. 연석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창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창 씨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집사, 국간 문을 열어보게. 서방님께서 저리 말씀하시니 확인을 해봐야겠네. 연석이의 서늘한 명령에 창 씨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아씨. 도련님께서 헛것을 보신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열쇠가 제게 없습니다. 나중에 당장 열어라. 연석이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하게 울렸습니다. 평소에 조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장군과도 같은 기백이 서려 있어 하인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쭈뼛거리며 창 씨가 곡간 문을 열자 쌀가마니들이 쌓여 있었으나 어딘가 비어 보였습니다. 연석이는 장부를 가져오게 하여 쌀가마니 수를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연석이의 셈이 끝났고 그녀는 장부를 탁 덮으며 창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장부에는 150 가마라 적혀 있는데 어찌 147 가마뿐인가. 정확히 3가마가 비는구나. 범구의 말대로 정확히 3가마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창 씨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그것이 아니오라. 쥐가 파먹어서 쌀가마니를 파먹는 쥐가 자네인가? 이 집안의 쌀을 갉아먹는 왕쥐가 바로 자네였단 말인가? 연석이의 호통에 창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연석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창 씨의 죄를 엄중히 묻고 그동안의 횡령을 낱낱이 조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범구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바보라 무시하던 서방님께서 이 집안의 도둑을 잡으셨다. 서방님은 바보가 아니라 너희들의 추악한 짓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앞으로 서방님을 능멸하거나 기만하는 자는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연석이의 선언은 성서방 댁의 공기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머리를 조아렸고 범구는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자 기분이 좋아 해벌쭉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의 바보 같은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연석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얻은 자의 안도감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석이는 범구에게 칭찬으로 조청에 버무린 깨강정을 물려주며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천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연석이는 범구는 오물오물 깨강정을 씹으며 하늘천하고 따라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연석이가 가르쳐준 글자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라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
다쳐버린 천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석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달구와의 수업이 깊어갈 무렵 연석이는 촛불 아래서 범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방님,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지켜드릴 테니 서방님도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범구는 진지해진 연석이의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연석이의 손을 자신의 볼에 비볐습니다. 색시 좋아. 색시 말 들을래. 왕쥐 잡아서 좋아. 그의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자 연석이는 처음으로 이 낯선 집에서 외로움이 거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 구르는 소리를 냈지만 신방 안은 두 사람의 열기로 훈훈했습니다. 이제 연석이는 더 이상 팔려온 희생양도 가련한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깨우고 그 사자의 등에 올라타 세상을 호령할 준비를 마친 조련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도 잠시 탐욕에 눈이 먼 계모 진씨가 성서방 댁의 담장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연석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쾅쾅쾅 고요하던 성서방 댁의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오후의 공기를 찢어놓았는데 그 소리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패와 숨길 수 없는 탐욕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황급히 달려나가 빗장을 풀자 찬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것은 다름 아닌 연석이의 계모 진씨와 매파 옥시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승냥이 같은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씨는 대문이 열리기 무섭게 마당으로 들어서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건조한 눈을 비비며 내지르는 그 곡소리는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가식적이고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딸 연석이야. 이 애미가 왔다. 벙어리 냉가슴 할 듯 시집 보낸 내 새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 한 장 없으니 이 애미 속이 숯검정이 되어 찾아왔다. 흐흐. 진씨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안채에 있던 성서방 내외와 하인들이 놀라 뛰쳐나왔고 평화롭던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진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계산대로라면 연석이는 바보 신랑에게 시달리다 못해 도망쳤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 다 죽어가고 있어야 마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수 문제와 위자료를 빌미로 성서방 댁 곳간을 한 번 더 털어낼 심산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인가. 사돈어른, 채통을 지키시오. 성서방이 지팡이를 짚고 호통을 쳤으나 진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퍼질러 앉아 땅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채통은 무슨 얼어 죽을 채통입니까? 금지옥엽 키운 내 딸을 바보한테 팔아넘기다시피 보내놓고 몇 달이 지나도록 친정에 발걸음 한번 안 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딸이 이 집 귀신이 된 게 아니라면 당장 내 눈앞에 데려오시오. 안 그러면 관아의 고발이라도 할 테니. 진씨의 막무가내식 협박에 성서방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곁에 있던 매파옥 씨는 부채로 입을 가리고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모정이라는 게 본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님이 혹여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하시오. 일이 달려오신 겁니다. 섭섭지 않게 노잣돈이라도 좀 쥐어보내시면 조용히 물러갈 것을. 옥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채 쪽에서 서늘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그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마치 얼음장 밑을 흐르는 급류처럼 강렬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안채로 쏠렸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석이가 화려하지만 기품 있는 비단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은 채 꼿꼿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성범구가 훤칠한 키에 갓을 쓰고 의젓하게 서서 연석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진 씨와 옥 씨의 눈이 튀어나갈 듯 커졌고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꽤 죄죄하고 비참한 몰골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연석이는 그야말로 부잣집 안방마님의 태가 완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석이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진 씨 앞에 섰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서슬퍼런지 진 씨는 저도 모르게 엉덩이를 뒤로 뺐습니다. 연석이야, 네가 살아있었느냐? 진 씨가 말을 더듬자 연석이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다마다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죽기를 바라셨나 봅니다. 그래야 또다시 이 댁에 와서 제 목숨값을 흥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연석이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진 씨의 얼굴이 붉어졌으나 그녀는 이내 표정을 바꾸고 뻔뻔하게 나섰습니다. 인연이 애미를 보자마자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나는 네가 걱정돼서 그래. 네가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다만 친정아비 병구 안에 약값 한 푼 안 보내는 불효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네가 여기서 호의호식할 때 네 아비는 굶어 죽어가고 있다. 진 씨는 다시금 병든 아버지를 인질로 삼아 연석이를 압박하려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기가 죽어 눈물을 흘렸을 연석이었으나 지금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람을 시켜 몰래 친정에 약재와 쌀을 보내고 있었고 그 물건들을 진 씨가 중간에서 가로채 도박판과 치장거리로 탕진했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약값이라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인편으로 보낸 산삼과 녹용 그리고 쌀 5가마니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연석이의 추궁에 진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보냈다니 나는 구경도 못했다. 네가 배달꾼을 잘못 썼겠지. 진 씨가 오리발을 내밀자 연석이는 곁에 서 있던 범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범구는 연석이와 눈을 맞추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연석이가 보낸 물품을 진 씨가 수령했다는 확인증이었는데 그를 모르는 진 씨가 무심코 찍어준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장모님 손가락 도장 맞지요? 제가 장터에서 봤습니다. 장모님이 쌀 팔아서 비단 옷 사고 엿사 잡수시는 거 봤습니다. 범구가 또박또박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말투로 말하자 진 씨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보인 줄만 알았던 사위가 자신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보 녀석이 어디서 감히 진 씨가 당황하여 범구에게 손찌검을 하려 들자 성서방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멈추시오. 내 아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간 관아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할 것이오. 성서방의 위세에 눌린 진 씨는 주춤거렸으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듯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좋소. 물건은 받았다 칩시다. 하지만 내 딸을 이리 훌륭하게 키워보냈는데 사돈댁에서 보낸 지참금이 너무 적어 억울해서 왔소. 애초에 약속한 금액의 반도 안 되지 않소. 우리 연석이 몸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오. 진 씨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옥 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옥 씨 역시 이 판국에 한몫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중간에서 다리 놓을 때 분명 논 15마지기 값을 주시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0마지기 값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혼인입니다. 성서방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분명히 옥 씨를 통해 엄청난 액수의 돈과 폐물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분명 논 20마지기 값에 해당하는 은자를 옥씨 자네에게 주어 보냈거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연석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연석이는 범구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고 범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시에게 다가갔습니다. 옥시는 덩치 큰 범구가 다가오자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범구는 옥시의 냄새를 킁킁 맡더니 코를 쥐며 말했습니다. 아이, 냄새나, 돈 냄새나, 할머니 치마 속에서 짤끄랑 소리나. 범구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옥시의 불룩한 치마폭으로 향했습니다. 옥시가 당황하여 치마를 감싸 쥐려 할 때 범구가 순식간에 그녀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큼지막한 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무거워. 범구가 주머니를 흔들자 묵직한 금부치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연석이가 그 주머니를 받아들어 내용물을 쏟아내자 바닥에 쏟아진 것은 성서방땡 문양이 새겨진 은수저 세트와 금가락지, 그리고 진씨가 숨겨두었던 엽전 꾸러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서방이 보낸 예물 중 일부였고 옥시와 진씨가 착복하여 숨겨둔 작물임이 명백했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시집 올 때 어머니께 드리고 온 예물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매파 아주머니가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석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옥시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진씨 역시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씨는 지참금의 대부분을 가로채고도 모자라 연석이가 시댁에서 쫓겨날 것을 대비해 남은 예물까지 옥시에게 맡겨두고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둑년들이. 성서방은 분노하여 몸을 떨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물건 취급하여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내 집안 재산까지 탐내다니. 여봐라, 당장 인연들을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 사기죄와 절도죄로 엄벌에 처하게 할 것이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진씨와 옥시를 결박하자 진씨는 바닥을 기며 연석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석이야, 연석이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그래도 내가 널 키운 애미가 아니냐. 내 아비를 봐서라도 제발. 진씨의 비굴한 목소리에 연석이는 잠시 흔들리는 듯 했으나 이내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잡은 진씨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아니 진씨, 당신은 나를 딸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내가 추운 겨울날 찬물에 손이 트도록 빨래를 할 때, 내가 배가 고파 부엌 아궁이 앞에서 울 때 당신은 나를 쳐다보기나 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이 댁에 팔아넘긴 그 순간 우리의 인연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연석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분노는 주변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성서방 댁의 며느리 성연석입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모실 것이니 당신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으십시오. 연석이의 매몰찬 선언에 진씨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고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옥시 역시 머리채가 헝클어진 채 끌려나가며 자신의 탐욕을 저주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성서방은 상기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네가 참으로 큰일을 했다. 내 덕분에 집안의 우환을 덜어냈구나. 네, 너를 진정한 내 딸로 여기겠다. 시어머니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연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하고 처음부터 의심했었구나. 이리 귀한 며느리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연석이는 시부모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지키고 사방님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때 곁에 있던 범구가
연석이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색시야, 나 잘했어. 나 나쁜 할머니 쫓아냈어. 범구의 눈빛은 칭찬을 갈구하는 강아지처럼 초롱초롱했습니다. 연석이는 빙그레 웃으며 범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네, 서방님. 서방님이 제일 잘하셨습니다. 서방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연석이의 칭찬에 범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만세, 색시가 나 칭찬했다. 나 이제 바보 아니다. 대장이다. 범구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지자 성서방 내외도 하인들도 모두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정한 가족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연석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와의 고리는 끊어졌고 이제 그녀 앞에는 자신이 직접 일구어갈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석이는 범구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연석이의 말에 범구는 웅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부부, 좋아. 색시랑 평생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좋아. 범구는 연석이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고 연석이는 맞잡은 손에서 전해오는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는 초겨울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단단한 뿌리가 내리듯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직 맺어지지 않았으니 착한 이들에게 내려질 하늘의 진정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성서방 땡마당에 세 번의 봄이 찾아왔고 앙상했던 살구나무 가지에는 다시금 흐드러지게 꽃망울이 터져 그 그윽한 향기가 담장을 넘어 마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성서방 댁에 일어난 변화는 가히 개벽이라 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한때 웃음기 없이 적막하고 하인들의 기강이 무너져 쇠락해가던 집안은 이제 활기와 풍요가 넘쳐오르는 명문가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연석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음 타던 새색시가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를 쥐락펴락하는 실질적인 안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연석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안채를 울리면 게으름을 피우던 하인들은 벌떡 일어나 각자의 위치로 달려갔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할 틈이 없었습니다. 연석이는 병약했던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여 건강을 되찾게 해드렸고 친정아버지 또한 성서방 댁의 별채로 모셔와 임종을 지킬 때까지 편안히 모셨습니다. 그녀의 효심과 덕망은 인근 고을에까지 자자하게 퍼져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름 아닌 연석이의 남편 성범구에게서 일어났는데 그는 더 이상 동네 아이들에게 돌을 맞으며 도망다니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연석이는 지난 3년간 범구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가르치고 보살폈습니다. 천자문을 떼게 한 것은 물론이고 사람을 대하는 법과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인내심을 갖고 훈육했습니다. 범구는 비록 타고난 천성이 단순하고 어수룩한 면이 남아 있었으나 연석이의 노력 덕분에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심성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범구라 부르지 않고 어진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성서방댁 대문 앞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 노파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병색이 완연하고 눈빛은 매탁하여 마치 산송장과도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하인이 혀를 차며 남은 주먹밥 한 덩이를 던져주자 노파는 허겁지겁 그것을 주워 먹으며 연신 굽신거렸습니다. 그때 대문이 활짝 열리며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나오려 하자 노파는 황급히 길가로 비켜서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가마의 문이 살짝 열리고 그 안에서 단아하고 기품 있는 여인이 밖을 내다보았는데 그녀는 바로 연석이었습니다. 연석이는 길가에 웅크린 노파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비참한 몰골의 노파는 다름 아닌 계모 진씨였던 것입니다. 관아에서 곤장을 맞고 쫓겨난 후 숨겨둔 재산마저 모두 몰수당하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떠돌다 병까지 얻어 구걸을 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진씨 또한 비단 옷을 입은 귀부인이 자신이 팔아넘긴 연석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는 주먹밥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연석이야. 쉰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쇳소리처럼 흘러나왔으나 진씨는 차마 연석이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악행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지금 연석이가 누리는 저 눈부신 행복 앞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석이는 잠시 가마를 멈추게 하고 진씨를 응시했으나 가마에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한여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한여는 엽전 2꾸러미와 떡이 담긴 보자기를 들고 가서 진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씨께서 적선하시는 것이니 받으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한여의 차가운 말에 진씨는 엽전 꾸러미를 끌어안고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으며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 아니라 늦은 후회와 회한으로 점철된 핏눈물이었습니다. 연석이는 다시 가마문을 닫았고 가마꾼들의 우렁찬 구령 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악인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은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사람이 가장 높이 비상하는 모습을 그저 진창 속에서 올려다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성서방 댁에는 또 하나의 경사가 났으니 바로 연석이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것이었습니다. 응애, 응애. 힘찬 울음소리가 안채를 가득 메우자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성서방과 범구는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들이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났다. 달구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땀에 젖어 누워있는 연석이의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색시야, 아파? 많이 아파? 내가 미안해. 으앙. 아이 아빠가 되어서도 여전히 눈물이 많은 범구의 모습에 연석이는 피로도 잊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울지 마십시오. 기쁜 날입니다. 우리 아이 좀 안아보세요. 범구가 조심스럽게 핏덩이 아들을 안아들자 아기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치고 아비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은 범구의 얼굴에서 장난기는 사라지고 비로소 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벅찬 감동이 피어올랐습니다. 범구는 아기를 안고 마루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외쳤습니다. 나는 바보다. 하지만 내 아들은 똑똑하게 키울 거다. 색시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시켜서 정승판서 만들 거다. 범구의 엉뚱하지만 진심 어린 외침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리면서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순박함과 가정에 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각 연석이는 아이를 재우고
범구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첫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고 방 안은 화로의 온기로 따뜻했습니다. 범구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다가 불쑥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연석이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서툰 솜씨로 깎아 만든 나무 비녀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서방님? 연석이가 묻자 범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장터 대장장이 아저씨한테 배웠어. 색시 주려고 색시 머리에 꽂으면 예쁠 것 같아서. 연석이는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나무 비녀를 받아들고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값비싼 옥비녀나 금비녀보다 이 나무 비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연석이는 범구에게 몸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범구는 연석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씩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색시가 있어서, 우리 아기가 있어서. 나 이제 바보 아니지. 연석이는 고개를 저으며 범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방님은 한 번도 바보였던 적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깨끗한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 깨끗한 마음이 저를 살리고 이 집안을 살렸습니다. 연석이는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계모의 탐욕에 의해 팔려오던 그 치욕의 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만난 것은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라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백의 영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범구를 바보라 손가락질했지만 진정 어리석은 자들은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계모와 매파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지혜란 단순히 글을 많이 알고 셈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지키는 데 있음을 연석이는 범구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과 인내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아 이제는 튼튼한 뿌리가 되어 거목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범구와 연석이 부부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 바보 신랑과 평강공주의 재림이라 불렀습니다. 성서방댁은 대대로 번창하여 많은 학자와 덕망 있는 인재들을 배출했는데 그 후손들은 항상 조상인 범구의 순수함과 연석이의 지혜를 가훈으로 삼아 겸손하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맑은 날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된 범구와 연석이가 마루 위에 나란히 앉아 손자들의 재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범구는 여전히 연석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연석이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색시야, 우리 다음 생에도 또 만나자. 그때는 내가 더 똑똑하게 태어나서 색시 고생 안 시킬게. 범구의 말에 연석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영감. 저는 지금 이대로의 영감이 좋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 당신의 그 고운 마음밭에 꽃을 피우며 살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꽃잎을 흩날리니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탐욕은 패망을 부르고 진심과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남긴 채 그들의 이야기는 따스한 봄의 햇살 속으로 녹아 들어갔습니다. 고난 끝에 피어난 행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착한 이들에게 내리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는가.